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33분 5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다 한문도 교수님 김인만 수장과 함께합니다. 자, 질문 할게요. 3941님, 주택 구입할 때 자금 추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주택을 구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자금이 만약에 불명확하면 등기 취소를 하는 건가요? 왜 자금 추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등기 취소의 개념은 아니고 일단 그 자유경제 시장이니까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도박이나 뭐 특별한 형사적인 요소가 없다라면 다만 이제 민법상에서 어린애가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간단해요. 그 돈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차명을 쓴 거잖아요. 자식을. 그 돈이 출처가 어딘지 보고 그럼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 증여세를 안 내고 산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이 뭐 사업을 하든 뭐 하든 그 자체를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또 들어가요. 그 부동산 구입 작업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를 들어가니까 압박이 되죠. 근데 조금 이 정부에서 이런 걸 하기 전에 재작년 2, 3년 전에 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값 오르니까 막 배팅 투자하겠냐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색출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등기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건 개인의 거래니까요. 그걸 어떻게 취소를 해요? 네. 누굴 줘요 다시. 네. 2379님 30대 후반 서울에 주거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현재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3년 뒤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값 전세 매매 모두 너무 비싸네요. 서울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말이 현재 가격이 그대로 간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말입니까? 이게 사실 뭐 말하는 분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안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되거나 내려가더라도 한 20, 30% 정도 수준에서 서서히 하향 안정화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5년 전 가격으로 이렇게 돌아가냐 그러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목표를 가진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과거 최근 3년, 5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2년 정도.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은 좀 안정화돼서 뭐 절반 2배 오르고 30% 조정되는 건 저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흐름 그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 고점인 것 같고 지금 요새 거래량이 2006년 통계 이후로 15년 만에 최저치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시 집이 아파트가 160만인데 140만인데 지금 170만 됐거든요. 30만 가가 늘었어요. 네. 거래량이 그 금융위기 때 최저보다도 조금 좋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가중치라면 적어요. 그러면 너무 비싸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뭐 정부 정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거래량이 거의 뭐 지금 한두 개 찍은 게 가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통계가 좀 잘못돼 있죠. 반복 매매가 아니라 하나만 계약을 해도 그게 그 값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 거품이 좀 빠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요 잠실도 지금 한 금액으로 따지면 21억 2억 가던 게 18억까지 왔으니까 10% 내려왔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0%에서 15% 이 정도는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아까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반토막 나거나 이런 일은 뭐 세계 전쟁이 나지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좋으면 한 2, 3년 전에 가격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정부가 주택 공급을 얼마나 아까 발표한 거를 잘 하냐에 따라서 뭐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지금 빌라 살고 계시는데 아파트로 가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좋은 계획들도 발표하고 상기 신도시 물량도 있으니까 좋은 새 아파트 청약 기회가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도전해 보시라.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빌라가 오래되셨으면 아까 우리 모델 얘기했잖아요.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가 200세대 미만이면 용적률을 높여줘가지고 빌라들이 한 5채가 있으면은 200세대 미만 되잖아요. 그게 좀 면적이 되면 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규모 아파트를 허가해줘요. 이제 그래서 네네. 한번 알아보세요. 몇십 년 되고 주위에 빌라촌이면은 어느 뭐 시행자가 나타나서 정부의 지원대로 거기를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를 하면 그게 아파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좀 체크하시고 네. 아니면 아파트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7974님은 구로동 오피스텔에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구로만 요즘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가 있어서요. 기다려봐야 될까요? 이렇게 오셨어요. 사실 구로만 올랐다는 거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구로만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근데 이 뉴스 봤어요. 구로동 쪽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구로동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걸 지금 두 분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사실은 아까 구로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지역이었고 서울에서 구로, 금천구가 상대적으로 약세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가산 디지털 밸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냥 공장들이었잖아요. 그게 다 아파트형 공장이 되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 전반적으로 인프라도 좋아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또 저평가였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는데 오른 거는 사실인데 구로만 오른 건 아니고요. 자꾸 과거 가격 5년 전 가격을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 주춤주춤 하는데 또 올랐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고요. 또 대신 최근에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니까. 네. 거래량을 한번 체크하세요. 거래량 체크하시면 거래량을 체크하는 게 거래량이 중요하다. 작년보다 뭐 반토막이나 조금 내려간 수준이고 3분 뭐 10분의 1이다 이러면 네. 그 일명 얘기하는 투기 세력 작전들이 가서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아니고 거래량이 예년과 똑같은데 가격이 오르면 더 늘어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사실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그걸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었어요. 광명이라든지 일부 아파트들 이제 좌표 찍고 좀 그런 그쵸. 사건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 좀 찾아보니까 아마 이분도 이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구로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구나 금천구가 워낙 아파트 가격이 좀 낮았고 저평가돼 있고 여전히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를 관심을 갖는 거고 개발 호재도 좀 있고 그래서 구로구 집값이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맞아요.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참조하기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거래량을 네, 봐라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9193님, 가짜 임신진단서로 당첨된 아파트 적발되면 다시 추첨하나요? 하셨어요. 왜 웃으세요, 소장님? 뭘 어이가 이렇게까지 아니야 없어가지고요. 이거죠. 이런데요. 우리 그때 뉴스에서 한번 네, 얘기하고 이혼한 얼마나 분들도 그러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취소되죠? 네, 취소는 되고 당연히 되는 거죠. 예비 후보자들 있잖아요. 예비 당첨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분들한테 순번으로 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처리될 겁니다. 다시 공지해가지고. 네. 자, 1부에서는 공급량을 늘린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저희가 두 분의 분석을 전해드렸고 2부에서는 좀 조이는 얘기 좀 해볼까요? 전매 제한 강화. 어떻게 더 규제한다는 거예요? 전매 제한 같은 경우도 이제 5월 언제였죠? 12일이었나요? 5월 그때 같이 나왔는데요. 계속 규제하고 있었는데 좀 풀어준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비규제 지역, 수도권 지역들하고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전매 제한이니까 당첨되고 6개월 있다가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풍선 효과가 생기니까 이제 빈틈을 찾잖아요. 투자자들이 빈틈을 찾자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웃기는 게 평택시, 뭐 이게 화성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게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약간 규제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과밀억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있고요. 성장 관리 권역이 있고 이제 보호해줘야 되는 자연환경 보호 권역이 있는데 과밀억제권 위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성장 관리 권역으로 이제 투기 현상이 생기는 거죠. 6개월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요것도 캐치를 해서 또 발빠르게 규제를 해서 성장 관리역까지 이제 규제를 포함했는데요. 지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동두천시, 네. 오산시, 안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화성시 등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6개월 되던 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사실은 분양권 전매가 원천 봉쇄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이 확대된 거네요. 전매 제한이 강화됐다는 저는 말이요. 굉장히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요. 바람직하다.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해서 분양권 받는 게 맞고요. 이거를 예외적인 뭐 이사를 간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예외 조항만 이렇게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 정부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이제 경기 살리려고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좀 살리려고 투기를 좀 조장한 거죠. 이게 사실 전매를 이렇게 풀어준다는 건 뭐 계약 분양가의 10%만 가지고 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풀어준 거를 저는 이게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비정상이 정상이 됐다. 원래 안 해줘야 되는 걸 네. 풀어줬다가 이제 정상이 되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교수님? 100%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인 투자 규제 대책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교수님? 간단합니다. 그 다주택자들이 그 중과를 물리니까 뭐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창조경제와 뭐 이런 걸 위해 가지고 1인 법인 제도가 시작된 지가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머리 좋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집 3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세금이 엄청나잖아요. 이번처럼. 그렇죠. 그때 두 개를 그냥 법인 하나 세워요. 페이퍼 컴퍼니처럼 세워서 넘겨요. 현물 출자를 해요. 그것도 또. 그거 내게 되면 또 양도세금이니까 현물 출자라면 이연과세를 가가지고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을 내요. 양도세에 대해서. 머리 좋죠. 그래서 옮겨 놓으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뭐 요새 뭐 카페나 모임 많잖아요. 투자하는 뭐 작전 세력이랄까요.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법인으로 해가지고서 하면은 일단 세금이 적어요. 나중에 낼 때 양도세를 우리가 내면 중과세 60% 내잖아요. 법인세는 2억 미만은 10%고 2억 이상은 20%밖에 안 내요. 그럼 세금이 엄청 절약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비용 처리가 또 되잖아요. 법인은. 그러니까 이리저리 뭐 자기 아들 뭐 놀고 있으면 직원을 앉혀놓고 비용 떨구면 나중에 세금 낼 때 또 빠지잖아요. 뭐 이런 것으로 좀 좋게 얘기하면 뭐 절세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좀 치사한 절세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고 그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법인 형태로 이제 전국 뭐 투자 대상을 갖다가 분양권까지 매입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법인에 대해서 이 시작은 간단해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 그리고 너희 법인의 구성의 기본 정보, 너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법인의 내용을 알려라. 그러다 보면 이게 골때려요. 제가 아는 주위분들도 계신데 자기 딸이 법인 사장이고 자기가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고 뭐 이런 것들 뭐 하나 얘기하시면 다 아시겠죠? 그런 형태를 그러니까 법인 구성원을 딱 보면 그 구성원이 특수관계잖아요. 그럼 이건 의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타겟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돌아가면 돈이 이제 빼고 치고 빠고 뭐 그거 아시잖아요. 뭐 주고받고 해야 된다나 그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막히니까 좀 움찔하죠 벌써. 그러면 이제 추가 매입은 더 힘들 거고 갖고 있던 거에 대해서도 이게 세금을 두드리면 요점은 이렇게 얘기하면 적당한지 모르는데 정부는 기가 막히게 세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법인에 대해서 밝혀지시면 이 법인들에서는 중과를 매길 다주택자 중과처럼 네. 중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인이어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법인이어서 그렇죠. 임차인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세금 떼일까 봐 불안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최근에도 이런 경우들이 이제 여러 번 접했는데요. 네. 이제 아, 접하셨어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계약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계약서 쓰고 나니까 법인이란 걸 안 거예요. 근데 법인도 이제 정상적인 회사명이 괜찮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게 왜 불안해 하냐면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한 채 가지고 법인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만에 하나 지금 아무리 1순위라도 몇 년 후에 안 좋아지면 연쇄작용이 될 수 있잖아요. 집을 뭐 한 5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감당이 안 되고 이게 도미노처럼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리 1순위라도 내 전세금 지키기 힘들지 않나 해서 그렇게요. 굉장히 불안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뭐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해도 사실 뭐 그런 일이 잘 안 생기면 해주죠. 예. 해주지도 않고 골치도 아프고 한데 보증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증보험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좀 웃기는 게요. 보증보험이 원래 이게 어려운 사람들 전세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증보험도 이제 돈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인은 잘 안 해줘요. 아. 그래서 보증보험도 이제 두 군데가 있잖아요. 허그가 있고요. 네.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아무래도 민간 쪽이다 보니까 법인은 안 되는 조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임대인이 5채를 가지고 있으면 한 채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규정에서는 안 된다고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허그에서는 아직까지는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경우라면 좋은 허그에 말씀이에요. 주택 그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좋은데 금액이 좀 낮아요. 허그는 6억까지인가요?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낮은 분들은 허그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네. 제일 좋은 거는 계약하기 전에 좀 확인을 해서 법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요. 법인이라고 하면 또 다른 대안이 없나? 꼭 이직을 해야 되나 따져보고 이게 특약 사항에도 좀 명확히 적어가지고 허그에서도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계약서 쓸 때 오케이가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잔금 치고
다 집어넣었을 때 오케이 not 오케이가 나오니까 특약사항에 그런 점 정확히 해서 보증보험이 되는 조건으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법인으로는 하지 말고 그냥 좀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네. 오죽하면 보증보험도 안 내주겠어요. 그렇죠. 이게 근데 확률을 보면 또 실제로 문제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위험 회피 성향, 뭐 보수적인 그렇죠.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잘 따져보시면 그 정도 위험한 건 아니니까 네. 본인 판단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우리 두 분이 해준 이야기는 꼭 염두하셔서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공시가격 감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왜 웃으시는 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은데 소장님 왜 웃으셨어요? 이게 좀 들쑥달쑥했다면서요? 예, 근데 사실 뭐 국토부 책임은 물론 국토부가 져야겠지만 네.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부보다는 감정원을 지적하고 싶어요. 감정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그 정부에서 총괄해서 주택 감정을 잘 하라고 모든 세금과 어떤 뭐 배상, 보상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본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밥 먹고 이것만 하시는 분들인데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근데 이분들이 감정원 있는 다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요. 감정평가, 우리나라 감정평가사가 지금 5,000분이 안 돼요. 한 4,000분 되는데 이분들도 뭐 식사하시고 뭐 하는 일이 이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싸게 해주면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지자체장하고 이제 연결되고는 마지막에 확정할 때 그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네. 싸게 나오면 예? 안 하죠. 안 하죠. 비싸게 나오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건 싸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모양을 좀 보세요. 싸게 나온 걸 갖다 안 하는데 본인들은 이걸 누가 터뜨려요? 잘못됐잖아요. 세금을 들거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닷물을 다 마셔봐 짱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흐름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잘못했지만 너무 이쪽을 믿으면 안 된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 이건희 집들이 분명히 100억짜리인데 30억인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근데 그것을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감정평가사 공수처처럼 조사제도를 하나 들이면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강력한 발언인데 감정평가사분들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뭐 그런 말도 맞지만 사실 감정평가사들 전문기관이고요. 전문가들이고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기준이 다 감정평가사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건 아니죠. 정확한 기준이 있고요. 평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부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현실화율 특히 많이 오른 지역들 고가 네. 아파트들은 많이 올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표를 좀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목표에 인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절차대로 하면 그 목표에 달성 못하니까 또 이런 오류 아닌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정확한 속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다. 책임 주관이 국토교통부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실수를 해도 국토교통부 관리 책임이고요. 또 목표를 정해줬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그런 일이 생겨도 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두 가지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수다편 김인만 수장과 한문도 겸임교수와 또 열심히 떨어봤습니다. 다음 달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생하고 상생한 목소리로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